이제는 고품질 오이 재배 기술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오이를 다 수확하는 비결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잘 지키시면 누구든지 이 오이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로 품종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다기 오이를 재배할 건지 지청 오이를 재배할 건지 가시 오이를 재배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지역의 기후하고도 잘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위에 우리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작목을 그 품종을 같이 재배하시면 도움을 얻기 쉽지만 무조건적이 고소득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재배하지 않는 방식의 이 품종을 섣불리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상부입니다. 우리가 지상부를 잘 관찰하는 농가들은 이 그때그때 영양진단을 신속히 내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제나 또는 비료 이런 것들을 살포하시고 또는 병해충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병해충도 적기에 방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토양 관리를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토양 관리 하니까 나는 대비 잘 넣는데 해마다 나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유박비료 잘 넣는데 이렇게 그 외에는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소똥거름 우리 우분이라고 하죠. 우분을 넣고 나서 본인이 나 대비 많이 넣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분은 대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비료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죠. 거기 안에는 물론 일정량의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양 계량제로 넣으신 게 아니고 비료를 넣은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 유기물 이 시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시설 재배를 성공하시는 관건은 후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유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셔야 돼요. 유기물 함량은 쉽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고소득으로 오이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부 관리, 뿌리 관리를 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오이 농가들이 현장에 제가 방문해서 보면 멀칭 비닐을 피부하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멀칭 비닐을 덜쳐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되고 있는지를 본인도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지온은 어떤지 거기에 물이 잘 적셔져서 물방울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뿌리가 잘 나가지 않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미생물들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근에 유효한 우리 미생물들을 또 적정량을 공급해주면 이 지하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무상으로 주는데도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고 귀찮다고 안 오신 분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시고 계신데 그래도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오이 품종군을 한번 볼게요. 오이는 청장계 오이, 그다음에 백다다기 오이, 가시 오이, 피클용 오이, 미니 오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품종 4가지를 언급해 드렸고요. 우리 백다다기 오이가 제가 지금 근무하는 상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저희는 95% 이상이 백다다기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백다다기 오이는 재미있는 게 우리 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위쪽 지방에서는 거의 백다다기를 소비하고요. 대구 아래쪽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쪽 지방에서는 주로 지청이나
가시오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울이나 도심권 쪽을 뭐 이렇게 경기 지역이나 이런 쪽을 시장을 공략하겠다 하면 백다다기를 재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를 재배하신다 하면 백다다기 오이의 특성을 좀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생육 초기에 초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초세가 강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비료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우짜라게 돼가지고 오히려 생리장애를 유발하고 그 가본무함으로 인해서 숫꽃이 피고 많이 피고 암꽃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성과 신선도가 아주 좋아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 마디성이 우수하다고 돼 있죠. 마디성이라고는 마디마다 착과가 잘 되는 습성이 마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마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백다다기 오이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암꽃이 잘 착생되죠. 근데 만약에 이 고온기에 비해 고온기에는 저기 암꽃 착생률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묘 단계에서 만약에 이 백다다기 오이를 고온에 육묘를 하게 되면 암꽃이 잘 안 피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이 고온기에는 이 백다다기 오이보다는 고온에 잘 견디는 우리 지청 오이를 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는 고온기 재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청오이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온 신장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저온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고온기에 지청오이를 재배하시면 생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오히려 백다다기보다도 더 좀 저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겨울철에 주로 주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 착생이 양호하게 되고 있고요. 여름철 고온기에는 암꽃 착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노지 재배나 이런 방식으로 지청 오이를 재배하시겠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시오이, 이 과실에 상당히 가시가 많죠. 그래서 이 가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 가시오이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 고온기의 내병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불량가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온 신장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반대로 고온에도 암꽃 착생이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주로 재배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착과도 잘 되는 우리 가시오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년생 초본이고요. 저온성 작물, 내한성이 약한 편이죠. 우리 오이는 거의 수분이 95%나 됩니다. 거의 물이 거의 가반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이를 드시면 물 드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이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것이 다수학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뿌리와 겹뿌리로 구분되는데 깊게 뻗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얇게 뻗기 때문에 이식도 잘 안 되고 이 몸살도 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는 덩굴성으로 횡단면은 사각 내지 오각 형태로 덩굴성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덩굴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접촉 자극에 민감해서 이게 옆에 있는 기둥을 감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줄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잎의 강압성 능력을 보시면 생장점 아래에 15개에서 30마디의 잎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정계 후에 20일 내지 30일 정도의 잎이 형성된 것들이 가장 왕성한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잎이 만들어지고 한 4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거의 강압성 능력을 소실하게 돼서 거의 양분만 축내고요.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거를 하시는 게 우리 다수학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이의 주요 특성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단위 결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정을 안 해도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르고 이 벌통을 이게 수정 달대라고 오이 하우스에 넣으면 더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정이 되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곤봉가라 해서 밑에가 볼록한 이상한 형태의 가실들이 생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오이가 수정이 됐을 때 그런 이상 과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해서 오이 하우스에는 벌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대부분의 오이는 우리가 미숫가 형태로 덜 익은 형태로 수확을 끝내게 돼서 미숫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양생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줄기가 길어지고 잎사귀가 커지고 이렇게 크기 생장들 또는 길이 생장을 하는 것들을 영양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꽃 피고 나서 꽃이 핀다든가 열매가 맺힌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후에 생식적인 암꽃, 숫꽃이 구별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식생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오이는 영양생장을 물론 첫 꽃이 피고 첫 착과될 때까지는 영양생장을 위주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열매도 맺히고 줄기도 자라고 같이 동시에 이 생육을 마칠 때까지 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눈 분화와 암꽃 발생이라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재배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이 보시면 본엽 3 내지 5매라고 하면 우리가 씨앗을 파종해서 처음에 떡잎이 이렇게 버려지게 나오죠. 떡잎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엽이 1매, 2매, 3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미 본엽이 한 3매 내지 5매 전개됐을 때 꽃눈이 15 내지 20마디가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잎이 3장 내지 5장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꽃눈이 암꽃이 필 건지 숫꽃이 필 건지가 벌써 15마디에서 20마디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엽 3 내지 5매시 때 잘못 키우게 되면 이 15개에서 20마디에 달릴 열매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결정 나버린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접 육묘를 하신다면 내가 직접 이렇게 이 관리를 적정하게 하겠지만 또 대부분의 농가들은 묘종을 사와서 이렇게 이 이식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묘종을 어떤 곳에서 구매해 오는지 육묘장이 정말 실력이 있는 육묘장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다수학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체의 노화 속도가 빠르고요. 외부 불량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고 청근성 장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목을 이용한 접목 재배 시에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목을 이용했을 때는 뿌리의 활력이 좋아서 품질을 상당히 고품질로 지구력 있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잎 크기는 여기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 뿌리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 뿌리는 청근성인데 이 직근으로 내려간 것은 1m 넘게 직근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다수학으로 길게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생산량을 낼 수 있고요. 보시면 옆으로 상당히 넓게 뻗어가죠.
근데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는 뿌리를 많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땅을 밑에를 숨을 쉴 수 있는 폭신폭신한 유기물이 풍부한 땅을 만들었을 때는 이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뿌리가 이 상처를 입거나 끊기면 재생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끊겼다, 이 부분이 끊겼다 하면 이 원뿌리 쪽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회복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몸살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 한번 보실까요? 오이뿌리입니다. 오이뿌리인데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뿌리가 노란 항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을 보시면 물러서 짓물러서 썩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원뿌리 근처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손상을 입으면 다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원뿌리에서. 이 하얀 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금방 나온 하얀색이 금방 나온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뿌리가 손상을 입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하면 지상부는 상당한 몸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를 시켰더라도 과실이 정상적으로 비대하지 않고 이 미라거나 이 곡과 이런 것들이 다량 발생하는 그런 뿌리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이 개화 후에 가실 비대 과정을 보시면 이 개화 후에 꽃이 짐에 따라서 급격히 성장하죠. 이 온도나 이런 것들이 뭐 수분 조건이 맞춰진다면 거의 7 내지 10일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뭐 겨울철에는 뭐 약간 2주 정도, 한 14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요. 여름에는 뭐 7일 이내도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오이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오이는 이 잎사귀가 나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겨드랑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예, 이쪽에 우리가 이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토마토죠. 토마토는 이 정단부에 머리 꼭대기 쪽에서 다 이 잎눈과 꽃눈이 같이 분화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생장함에 따라서 이 척지 관리를 잎사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우리 하화분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이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 생장 관리를 잘 해야만 뭐 무성해지지 않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적당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뭐 다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상당히 예쁘게 꽃이 잘 피어 있죠.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영양생장이 만약에 과다해서 이 잎색이 짙어지거나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지거나 직경이 과도하게 굵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이렇게 암꽃이 착생이 많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숙꽃만 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영양생장이 약화되면 잎색이 옅어지고 이 꽃에 달려있는 이 과실 길이도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과실로 발달되지 않고 꽃만 피고 진 다음에 그대로 말라붙어서 이게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미이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미이라처럼 이렇게 말라붙어서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방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양분만 소실되는 그런 상태로 달려있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우리가 재배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사진 중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어느 사진이 생육이 잘 되어 있다고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 줌으로 당기겠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답은 나왔죠? 예.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정상 생육하고 있는 오이 포장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과실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어떻게 됐나요? 어깨가 쭉 빠져서 내려갔죠? 흘러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깨가 없죠? 이 증상을 어깨 빠짐 증상이라고 하는데 잎색도 보시면 상당히 짙고 이 암록색을 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이 수학 과실도 사실은 이렇게 어깨 빠진 과실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시면 높은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쪽에 이렇게 질소가 가행됐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쪽에서 생산된 오이는 소비자들이 먼저 압니다. 이 우리가 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그런들을 되게 요즘들은 많이 좀 알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질산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들한테도 좀 외면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세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균형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재배의 핵심이라고 하겠는데요. 어린 모종을 정식하고 난 후에 수확 개시일까지 물 주는 양을 약간 줄여서 줄기가 웃자라는 것을 방지해서 뿌리가 직권으로 쭉 뻗어내려가는 걸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 유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가수가 너무 많아서 고가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불량가가 생기면 조기에 제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약간 어리더라도 먼저 수확해내서 줄기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생육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시설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요, 지온을 너무 높여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상부의 생육만 왕성하게 되고요, 뿌리의 발육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이는 자라지 않고 줄기만 뻗어나가는 그런 이상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설 온도 관리에서는 밤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우리가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놨죠. 다수학 비법은 별거 없습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그 중간을 정확하게 유지해서 수확기까지 끌고 가면 그 방법이 가장 다수학 비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육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파하지 않고 육묘 후에 이식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식을 재배해서 유리한 경우가 우리 세 가지의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뿌리 활력증과 그 다음에 암꽃 맺힘을 많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식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기를 길고 이게 오래도록 지구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식 재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육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육묘 관리 방법은 쉬우면서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이는 어떠한 환경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서늘하고요, 우리가 지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같은 경우에도 오전 중에 간수해서요, 오후에는 뽀송뽀송 마른 상태로 밤을 지새는 게 좋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이렇게 쭉 들이키고 마시면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쭉 들이키시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밤에 지도를 그리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라고 밤을 꼴딱 새게 되겠죠. 예. 아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식물체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식물도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어디 강의 갔을 때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절한 육묘일수를 지켜달라. 30일에서 40일 정도 저온기에는 육묘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 얘기는 미리 내가 파종날을 결정했었으면 그 날짜 전으로 한 35일 전에 육묘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장 억제, 웃자람 억제하고 정식 전에 수나 처리해서 미리 이게 준비 운동을 시키라 이 얘기죠. 그래서 몸살을 적게 한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상당히 건강한 모종이 이렇게 매트가 잘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묘가 요 정도라면 자 어디에인가 좀 몸이 불편하죠. 예, 모종이 딱 보기에도 예, 떡잎이 벌써 노랗게 떴네요. 인산이 결핍됐네요. 인산이 왜 결핍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트레이버판에 쓰는 건 상토입니다. 상토에는 일정량의 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인산이 결핍됐을까요? 상토를 잘못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온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야간을 가져가면요. 10도 내지 12도 이하로 해서 뿌리에 그 할착이 안 되는 그런 온도로 만약에 유지됐을 때는 인산이 흡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산이 그 상토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서 흡수가 안 돼서 인산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관리의 잘못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산 결핍 났으니까 인산을 연면시비 해줬으면 좋겠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온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씨가 높다 그러네요. 이씨가 뭐예요?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 그러는데 이게 거기에 상토에 썩어도 남을 만한 그 영양분들이 상당히 넘쳐 남아서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우리 이씨가 높다는 것은 썩어 남는 비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들이 견디다 못해서 줄기에서 뿌리가 나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 부정근이라는데 뿌리에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환경이 뿌리가 발생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줄기에서 뿌리가 나려고 준비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정식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 당일날 이게 뿌리 잘 활착되라고 발근제를 넣는데 문제는 잔록병약하고 혼용을 했는데 혼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약하고 혼용을 하는 바람에 뿌리 발근제의 역할도 못하고 잔록병 방제 역할도 못하는 이상한 형태로 작용을 해서 약해가 일어나서 오히려 이 잎사귀가 다 꺾어지고 이게 이 식물체 자체가 연약하게 돼버렸죠. 예, 약해를 받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단일 육묘가 상당히 육묘에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꽃을 잘 피게 하는데 무슨 꽃요? 암꽃을 잘 피게 해야만 우리가 고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 생장을 억제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저온 단일. 그러니까 육묘기의 저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장점이나 뿌리에 이 호르몬들하고도 관계가 깊고요. 단일이라 하면 우리 낮의 길이를 주로 얘기하는데 낮의 길이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햇빛을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차강 조건으로 들어가시면 그것은 단일 조건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가을이 오면 단일 조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단일 얘기하면 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장일, 이 반대되는 장일 개념은 우리가 여름을 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죠. 예,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생성과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온이라 하면 우리 오이에서 10도씨에서 15도씨 처리를 했을 때 양분 전류량을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암꽃을 잘 피게 하는 개화 호르몬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온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온으로 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 줄기나 이런 쪽을
가분무하게 만들어서 암꽃 착색률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자 준비는 이렇게 300평당 한 2,800립에서 3,000립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시판 종자는 이미 다 소독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소독이 안 돼 있다 하면 우리 벤네이트에 이게 1시간 정도 침지해서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싹틔우기는 뭐 습기를 머금은 수건에 싸서 한 25도 내외에 15시간 정도 이게 보관을 하시면 흰색 촉이 됩니다. 그때 파종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종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 이렇게 파종상에 우리가 하실 때 파종골하고 파종골이 이렇게 가로로 이어졌다면 우리가 종자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떡잎과 떡잎이 겹치는 현상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떡잎과 떡잎이 겹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뭐 가섭이 돼서 병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이게 떡잎도 강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성에도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적용되고 뭐 통기나 이런 한풍 조건도 이 겹치지 않아야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자체가 오이 종자 파종할 때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자는 발화하시는 거 보시면 파종 후에 120시간 정도 되면 떡잎이 완성이 돼서 아주 펼쳐지는 이런 상태로 발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보시면 25도에서 28도에 우리 파종을 해서 이제 유지시켰을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발화가 하고요. 파종 시간을 오전 8시경에 파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가 하면 4일 후에 오전에 발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녁 8시에 파종했다 하면 4일 후 저녁에 발화해서 떡잎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이 배축 기간이 햇빛을 못 보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배축이 쭉 길어서 웃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파종해야 오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묘포장 관리 요령입니다. 이 지온 관리를 잘 하실 때 2일 후에 발화를 하고요. 발화 즉시 차광막이나 신문지 등을 신속히 제거해 줘야만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이렇게 25도 내외를 관리하시고요. 야간에 근데 이 15도 내지 17도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외기 온도고요. 야간 체저는 체저 지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종이 심어져 있는 상토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육매시의 온도 관리는 야간 온도가 높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야간 온도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온도는 뭐 파종에서 발화, 그 다음에 접목, 활착, 정식 이렇게 해서 다 각각마다 기온이 저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에 우리 책자나 이런 데 활용하셔서 온도 참고하셔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이 성분과 관련된 외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니까 이게 숫꽃만 펴 있는 오이 사진이네요. 암꽃이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같이 달려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숫꽃들입니다. 이 숫꽃이 피면 거의 오이 농가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죠? 암꽃을 많이 피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시키는 게 좋겠죠. 고기와 관련된 것이 온도입니다. 첫째로 온도 15도 내외를 관리하는데 이 온도는 밤의 온도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 15도 정도를 이내로 관리했을 때는 암꽃 분호라고 하지만 이보다 높은 온도로 관리했을 때는 숫꽃이 많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 60% 전후로 했을 때 이내로 관리하면 암꽃을 분화시킬 수 있고요. 이보다 많은 조건으로 가게 되면 숫꽃이 많아진다. 일장도 마찬가지고요.
양분, 질소 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꽃이 많이 피는 환경으로 가고요. 질소 성분을 조절했을 때는 암꽃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꽂는 분화.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을 때도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발화 후에 30일 됐을 때 본잎이 한 4매 정도가 전개가 됩니다. 이때 그 마디가 분화된 거는 23마디가 어떻게 갈 건지가 결정이 나고요. 이 시기에 꽃눈은 17개가 벌써 어떻게 필 건지가 결정이 나는 시기고요. 암꽃인지 완전하게 결정을 난 거는 11개가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벌써 본엽이 4장이고 꽃도 안 보이는 시기에 벌써 암꽃이 11개가 필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예. 육묘 정말 중요하죠. 자, 모종을 키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두 모종을 여러분들을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모종을 가져가서 오이를 키우시겠습니까? 왼쪽이요? 아니면 오른쪽이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오른쪽이 잎사귀도 더 튼실하고 이게 그 마디 사이도 짧은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오른쪽에는 잘 보시면 생장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생장점이 보이지 않고 이 덩굴손이라고 그러죠. 덩굴손이 없어요. 덩굴손이 없다는 얘기는 오이에서 덩굴손이 없다는 거는 거의 안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생육이 멈춘 거예요. 덩굴손을 보고 우리가 보통 이게 생육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덩굴손이 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밑에 사진을 보면 별도라 별 이상 증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색이 노랗지 않나요? 여기 색이 노랗죠? 예, 요게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장에 같아 보여도 심어놓고 나서 이게 비교해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포장에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빨리 감지하셔서 이 부분을 영양제를 좀 처리하신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 병이 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이 벌레가 붙었는지, 병이 붙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마디가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죠. 줄기 사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잎사귀도 연두색을 띠고 있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육묘 상태에서 연약하게 자라서 납품이 됐을 확률이 높은 그런 묘종입니다. 이런 모종들은 나중에 암꽃 착생이 잘 안 되고요. 상당 기간 동안 이게 영양 생장만 쭉 하고 이렇게 길이 생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뿌리도 잘 안 내리고요. 예, 그런 안 좋은 단점을 가진 묘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묘종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죠. 노화묘. 예, 늙었습니다. 육묘 공장에서 상당히 늙어서 왔고요. 잎 마디 사이가 상당히 길죠. 이게 보통 한 7에서 8cm 정도가 마디 사이가 적정한데요. 이거보다 지금 대충 봐도 한 10cm가 넘어 보이고요. 잎색이 너무 짙죠. 그리고 덩굴손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덩굴손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용이 성천하듯이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힘있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건강한 덩굴손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덩굴손만으로도 이게 저온에 처했거나 비료 부족이거나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힘을 못 쓰는 한력자의 원인이 있다고 이게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전후에 간수에 따라서도 뿌리 생장이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평일항구, 일항을 높게 가져가는 이 높은 일항구, 아니면
땅에 심기 전에 미리 그 깊이가리해서 퇴비를 넣고 심경태비구, 그 퇴비를 안 넣고 심경만 한 심경구, 그다음에 볏짚을 많이 넣어서 그 절단해서 우리가 두둑에 넣어놓은 절단 볏짚구로 해서 나눠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 아래쪽에 보세요. 어린묘구, 우리가 어린묘를 그 받아서 정식을 했을 때 이게 보시면 여기 주황색은 위에 순지르기를 안 한 거, 그 다음에 초록색은 순지르기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확 가수를 한번 볼게요. 한 줄기당, 한 포기당 수확 가수를 보니까 거의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여기 태비준 곳하고, 그 다음에 이 태비신경구죠. 태비신경구하고 볏짚 절단구에서 가장 수확이 많이 나오더라. 그죠? 이 심경구는 거의 따라오긴 했는데 태비를 안 줘서 그나마, 그죠? 조금 못 미치네요. 보는 바 같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일항만 이게 해가 그냥 대충 심은 거죠. 예, 가장 안 좋은 거고요. 오른쪽 보면 노화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쭉 보니까 여기도 볏짚 넣은 구하고 태비구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수확을 해내는데, 이 어린묘를 심었느냐 노화묘를 심었느냐에 따라서도 이 수량 차이는 상당히 이 많이 나는, 한 50개 이상을 더 많이 따고 적겠다고 하는 게 여기서 가르네요. 벌써, 그죠? 수확 가중, 요거는 저기 막대 그래프는 저거고요. 이 수확 가중을 나타낸 건데 차이가 많이 나죠. 무적심한 거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각각 태비구, 볏짚 절단구 이런 데 대해서도 수량을 같이 낸 거네요. 여기 도표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표가 되겠네요. 오이 다수학 비법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오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이가 원하는 환경, 오이가 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기간 중에 오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비료를 알맞게 주는 것. 근데 오이가 생육기간 중에 비료를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도표는요, 비료를 주면, 요게 이제 요 세모가 달려 있는 요 그래프가 질소입니다. 질소를 주면 줄수록 수확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는데 나중엔 더 많이 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죠. 요 동그라미는 인산입니다. 인산은 이 지점 가고 나니까 완만하게 꺾이죠. 요거는 네모난 거는 저기 미량 요소네요.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미량 요소는 적정치까지는 그나마 계속 수확량이 증가하는데 적정치를 넘어서고 과잉이 되니까 오히려 수확량이 떨어지네요.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거하고 덜 다르네요. 특性자체가. 그래서 미량 요소는 잘못 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는 포장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는 것도 다수학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문자를 좀 써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농사는 전쟁과 같다. 그래서 지피지기 성내불태, 지천지지 성내가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승리할 수 있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완전하게 승리하게 된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걸 알겠는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손자라는 사람이 이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늘 알고 땅을 알면 완전하게 승리한다. 이거 농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써먹어요. 근데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 이거 우리 하늘의 기후를 알고 땅에 우리가 들어있는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농사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이들 저는 상당히 많이 강의 갈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